서울의 심장, 청담동, 위압적인 담장 너머 고고하게 솟은 저택에서 백만장자 김용진 회장의 하루는 침대 옆 협탁 위에 금빛 액자를 집어듭니다. 그 사진 속에는 5살 배기 딸 아이가 두 갈래로 딴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의 위험 있는 얼굴에 잠시 동안 부드러운 기색이 번집니다. 희은아, 내 딸을 부르는 목소리만큼은 애틋한 아빠 그대로입니다. 아가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야 돼. 그는 사진 속 소녀에게 입을 맞춥니다. 액자를 원래 자리에 놓으며 세상을 다 뒤져서 끝까지 너를 찾으마. 그의 표정은 애절한 그리움으로 쌓여 있습니다. 김용진 회장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얼마 후 김 회장은 윤영호 비서실장에게 새로운 가정부를 드리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엿보이는 순간입니다. 새로 드릴 가정부는 정했나? 예, 추천서 평이 훌륭하고 인상이 단정하며 깔끔합니다. 윤영호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손짓합니다. 문으로 36세의 장희은이 들어섭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차림새에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로 신뢰감을 주는 동시에 온화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정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회장님을 모시게 된 장희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그녀를 마주한 김 회장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마치 각오를 들여놓듯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이 집에서 당신은 그림자야.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 하지만 희은은 그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저택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산더미 같던 세탁물은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칼같이 접혀 정리되었고 먼지 쌓인 식기들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앞건은 그의 드레스룸이었죠. 수십 벌의 명품 정장을 색상과 계절, 원단별로 완벽하게 배열해 놓아 35년을 함께한 비서 윤영호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아니, 아침에 오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회장님의 취향을 정확히 꿰뚫고 있군요. 대단합니다. 희은은 그저 옅게 미소 지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칭찬에도 차가운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희은이 저택에 들어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여느 때처럼 혼자 서재로 향하던 김 회장은 2층으로 오르는 대리석 계단 위에서 갑자기 숨을 헐떡였습니다. 눈앞이 아찔하게 흐려지며 심장을 누군가 거대한 손으로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덮쳐왔습니다. 크윽 심장이 그는 가슴을 움켜쥔 채 그대로 계단 위로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의식이 아득해져 갔죠. 그 순간 주방에서 나오던 희은이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고용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그녀는 정확하게 그의 흉골 아래를 짚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숫자를 세며 규칙적으로 심장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작고 가녀린 체구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녀의 동작은 침착하고 정확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김 회장의 호흡은 간신히 돌아와 있었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응급조치는 완벽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찾은 김 회장은 곁을 지키고 있는 희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할 줄 아는 거지? 희은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배웠습니다. 제가 자란 고아원에서 어린 동생들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의무적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 순간 김 회장은 처음으로 그녀를 고용한 가정부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회장이자 김 회장의 유일한 혈육인 조카 김종선은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삼촌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서 굴러들어왔는지 모를 저 가정부가 삼촌의 신뢰를 얻으며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눈엣가시였습니다. 특히 심장 발작 사건 이후
삼촌이 그녀를 대하는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죠. 고작 가정부 따위가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종선은 어두운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뒷돈을 줬가며 흥신소를 고용해 장희은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 그녀의 과거를 만들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장희은의 깨끗했던 이력서에는 더러운 주홍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사기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 전력 있음, 미혼모 신분으로 출산 후 아이를 유기한 이력, 제출한 추천서는 모두 금전으로 매수한 허위 서류. 이 모든 것은 그의 검은 펜 끝에서 태어난 악의적인 조작이었습니다. 그는 이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여자가 회장님의 마음에 더 깊이 들어오기 전에 무리째 뽑아버려야 해. 내 완벽한 인생의 흠집을 낼 순 없지. 그의 불안은 사실 본능적인 위기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는 짐승 같은 직감 말입니다. 김 회장은 그날 이후 종종 희은과 겸상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던 희은도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거대한 식탁의 맞은편에 앉게 되었죠.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차를 마시던 어느 날 김 회장의 시선은 무심코 그녀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희은은 식사 내내 젓가락을 왼손으로 들었다가 어색하게 다시 오른손으로 고쳐쥐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회장이 툭 말을 던졌습니다. 왼손잡이인가? 아, 어릴 땐 그랬다고 들었어요. 고아원 원장님이 오른손을 쓰도록 나중에 고쳐주셨다고. 그래서 아직도 가끔 헷갈립니다. 김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딸 희은이도 지독한 왼손잡이였습니다. 아내가 젓가락질만이라도 고쳐주겠다며 매일같이 씨름했던 기억이 벼락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희은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젓가락질과 달리 뜨거운 찻잔을 쥘 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사용했습니다. 왼손으로 찻잔을 감싸쥐고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가볍게 받치는 그 습관. 그것은 30년 전 자신의 어린 딸이 뜨거운 코코아를 마실 때마다 보여주었던 버릇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마침내 그녀의 왼손등에 멈췄습니다. 거기엔 세월에 닳아 희미해졌지만 분명한 작은 별 모양의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4살 생일 다음 날 놀이터 그네에서 신나게 발을 구르다 떨어져 생긴 상처, 울면서 들어온 딸의 손등에 직접 약을 발라주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일 리가 없어. 이건 장희은이 아니야. 이건 내 딸이야.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멈춰있던 그의 시간이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김 회장은 서재를 정리해달라고 희은에게 부탁했습니다. 수천 권의 책이 꽂힌 서가 한 구석, 먼지 쌓인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한 희은은 무심코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낡은 인형 하나가 고이 누워 있었습니다. 인형의 옷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미미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희은은 그 인형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죠. 이 인형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아. 꿈속에서 본 것만 같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서재 문틈으로 지켜보던 김 회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저 인형은 그가 미국 출장길에 딸의 5번째 생일 선물로 사온 것이었습니다. 딸이 유괴되던 바로 그날 아침 차 트렁크에 넣어두었던 끝내 전해주지 못한 마지막 선물이었죠. 어떻게 희은이 이 인형을 아는 거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희망이 두려움으로, 두려움이 다시 거대한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 윤영호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절박했습니다. 윤 비서. 장희은이라는 저 아이의 과거를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먼지 하나까지 남김없이 철저히 조사해주게.
윤영호는 회장의 지시가 단순한 신원 조회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지난 30년간 수백 번이나 반복했던 잃어버린 아가씨 찾기 프로젝트를 다시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막연한 제보가 아닌 장이윤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기록 보관소를 뒤지고 전국의 입양기관과 실종 아동센터의 데이터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서류철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햇살의 집 고아원, 30년 전 입소 아동 기록 카드, 이름 장이은 발견 당시 이름 없음, 원장이 지어줌, 입소 시기는 김 회장의 딸 김이은 양이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이다. 신체적 특징은 왼손 등에 별 모양의 작은 흉터 있음, 첨부된 아동 건강기록 사진과 동일함, 혈액형 AB형 RH, 회장님 딸 김이은 양과 일치한다. 그리고 실장 윤영호의 심장을 먹게 한 마지막 한 줄, 입소 당시 유일한 소지품은 미미라는 이름표가 달린 낡은 토끼 인형 한 개,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윤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아마도 저희가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아가씨가 지금 회장님 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그날 김 회장의 75번째 생일 파티가 화려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대정원에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들었고 각계 인사들의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김 회장의 조카 김종선은 절망적인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권력과 지위,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것이 될 거라 믿었던 거대한 유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김종선은 거액의 돈을 들여 주방장 중 한 명인 박수현을 매수했습니다. 박수현 주방장은 가족의 병원비 때문에 빚에 허덕이고 있던 상황이었고 김종서는 그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했죠. 김종서가 준비한 것은 보통의 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대 동기인 화학자를 통해 특수한 약물을 구입했습니다. 이 약물은 단독으로는 무해하지만 김 회장이 평소 복용하는 심장약과 만나면 급성 심정지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독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 약물이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어 부검을 해도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수현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유리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아픈 아내와 어린 딸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생일 파티가 한창이던 오후, 주방은 분주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가지 요리가 동시에 준비되고 있었고 요리사들은 실수 없이 완벽한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평소처럼 주방을 점검하러 온 희은의 예리한 눈이 이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박수현이 유독 안절부절 못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주방에서 일해온 베테랑 주방장이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더욱 수상한 것은 그가 회장님께 올라갈 전복죽에만 유독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요리들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처리하면서도 유독 그 전복죽 그릇만은 다른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극도로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을 모시면서 수많은 위험 상황을 경험했던 그녀는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는 예리함을 갖추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박수현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와 달리 다른 직원들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복죽을 담은 그릇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희은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수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쟁반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전복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항상 휴대하고 있던 간이 독성 검사 키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 회장의 안전을 위해 평소에도 음식을 수시로 점검하던 그녀의 습관이었죠. 박수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희은은 말없이 전복죽의 일부를 작은 숟가락으로 떠서 검사 키트에 넣었습니다. 몇 분 후 키트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명백한 독극물 반응이었습니다. 희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주방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박수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김종서 부회장님 지시로 회장님 전복죽에 약을 넣었습니다. 제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방장 박수연의 자백에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희은이는 즉시 김 회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김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30년간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무서운 분노였습니다. 당장 김종서를 잡아들여. 그리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김 회장의 목소리는 온 저택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으로 바뀌고 모든 이사들이 급히 회의실로 소집되었습니다. 윤영호는 그 자리에서 박수연의 자백과 독극물 검사 결과 그리고 김종서와 고아원 원장 사이의 통장 내역 및 후원금 지급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김 회장의 딸이 실종된 날짜와 희은이 고아원에 입소한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며 희은이의 신체적 특징 왼손잡이, 왼손등에 있는 별 모양의 흉터와 토끼 인형, 미미의 존재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김종서를 향해 맞춰졌습니다. 김종서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30년 전 회장님의 딸을 제가 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져야 제가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아이가 돌아와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해서 그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탈한 표정으로 김종서를 응시했습니다. 30년의 세월, 그를 괴롭히던 딸의 실종이 가장 가까운 혈육의 소행이었다는 충격은 그의 분노를 하늘까지 솟구치게 했습니다. 김종서, 내가 감히 나를 죽이려 하고 내 딸을 유기해. 내가 내 유일한 조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이 비열한 욕망 때문에 내 딸이 30년간 고아원에서 고통받고 나는 30년간 지옥에서 살았다. 이 천하의 망할 놈! 종서야, 그때 내 나이가 고작 30살밖에 안 되었을 때인데 어떻게 그런 사악한 일을 할 수가 있어? 김 회장의 분노는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살인 미수와 유괴 및 유기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스스로 제 무덤을 판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혼자 서재에 앉아 긴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도 컸지만 그보다도 희은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 그리고 마침내 딸의 유괴범과 실종의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깊은 감동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김종서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 회장의 마음속에는 더욱 강한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희은이가 자신의 딸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과학적이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마지막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30년간 수없이 많은 실망과 거짓 희망에 속아왔던 그는 이번에도 자신의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김 회장은 희은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어느 날 아침 희은이 화장실에서 빗질 후 남긴 머리카락 몇 올과 자신의 구강세포를 조심스럽게 수거합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할 만한 유전자 검사 기관에 비밀리에 DNA 검사를 의뢰합니다.
일주일은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고 그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불안해집니다. 마침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시간, 김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가 윤 실장을 기다립니다. 오후 2시경 윤영우가 굳게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든 김 회장이 결과지 맨 아래에 적힌 결론 부분을 읽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7%. 김 회장은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과학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결과였습니다. 회장님, 장희은 씨는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김 회장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을 느낍니다. 3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됩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내립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쌓였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희은아, 내 딸, 내 희은아. 그는 중얼거리며 계속 눈물을 흘렸고 윤영호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어깨를 다독여줍니다. DNA 검사 결과가 확인된 다음 날 김 회장은 희은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밤새 고민합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에게 어떤 말로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전해야 할지, 어떤 말이 그녀에게 충격을 덜 줄 수 있을지 수없이 시나리오를 그립니다. 그날 오후 김 회장은 마침내 결심을 굳힙니다. 그는 희은을 자신의 서재로 불러들입니다. 서재는 30년간 딸을 그리워하며 수없이 많은 밤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서재 한쪽에는 아직도 어린 희은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김 회장은 특별히 그날을 위해 30년 전 딸이 가장 좋아했던 코코아를 직접 탑니다. 마시멜로까지 올려서 30년 전과 똑같이 만듭니다. 희은이 서재로 들어오자 그는 준비해둔 코코아를 그녀 앞에 놓아줍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코코아인가요? 어릴 때부터 코코아 향을 참 좋아했어요. 희은이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떠오르고 그녀는 코코아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향을 맡습니다. 김 회장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딸의 취향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몸의 기억들 말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희은이 가까이로 옮기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묻기 시작합니다. 희은아, 아주 어릴 적 기억들이 생각나니? 혹시 놀이터에서 아주 높은 미끄럼틀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놀았던 기억나니? 끈에서 떨어져 손등을 다쳤던 기억이 있니? 희은이는 코코아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글쎄요,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요. 하지만 왼손 등에 흐릿하게 별 모양 흉터가 있긴 해요. 어릴 때 생긴 거라고 들었는데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희은이의 손이 잠시 멈추고 그녀의 눈동자가 아득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적부터 꾸던 꿈 따뜻하고 커다란 품에 안겨 엉엉 우는데 누군가 내 얼굴을 감싸고 함께 울어주던 꿈 혹시 그런 꿈을 꾸곤 했니? 희은이는 코코아 잔을 든 채 잠시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똑같은 꿈을 꾸곤 했어요. 어떤 따뜻하고 커다란 품에 안겨 제가 엉엉 우는데 누군가 제 얼굴을 감싸고 함께 울어주던 꿈이요.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슬픈데도 늘 포근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꿈이겠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데를 바라봅니다. 김 회장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딸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밤 딸을 품에 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꿈속의 사람이 꼭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것 같아서 잠에서 깨면 늘 마음이 시렸어요. 희은이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김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희은이에게 다가가 코코아 잔을 든 그녀의 손을 별 모양 흉터가 있는 바로 그 작은 손을 부서질세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희은아, 그건 꿈이 아니었어. 아빠였다. 아빠가 널 30년 하고도 하루를 더 찾아 헤맸단다. 넌 내 딸이야, 희은아. 김 회장의 목소리는 30년간의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희은이는 숨을 멈춥니다. 코코아 잔이 그녀의 손에서 떨리기 시작합니다. 널 잃어버린 날부터 아빠는 널 다시 만나는 날을 꿈꾸며 살아왔어. 내가 어릴 적 좋아했던 코코아를 태우고 내 사진을 보며 매일 밤을 지새웠어. 내 아가, 내 딸 희은아. 희은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회장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얼굴에서 그녀는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눈의 모양, 코의 선, 그리고 슬플 때 입꼬리가 내려가는 방식까지. 정말 제게 아빠가 있었어요? 회장님이 정말 제 아빠 맞아요? 희은이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깝습니다. 그 순간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희은이의 커다란 눈동자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평생 그리워했던 무언가를 찾았다는 기쁨이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김 회장의 얼굴을 어루만집니다. 꿈에서 봤던 그 따뜻한 얼굴, 자신을 사랑으로 감싸주던 그 품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 내 아가 아빠가 여기 있었어.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자신의 뺨에 더 가까이 가져다 댑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딸을 품에 안습니다. 30년 전 그 작은 몸집은 이제 성인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품에 딱 맞았습니다. 희은이는 아버지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평생 혼자였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이런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널 찾았으니 이제 다 괜찮아. 서재안은 따뜻한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바깥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따스한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감쌉니다. 김 회장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부와 명예도 이 순간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희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은 30년 전 어린 희은이의 천진난만한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저택 전체에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오랫동안 텅 비어 있던 것 같았던 그 거대한 집이 마침내 진짜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김용진의 멈추어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재회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 희은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세상을 헤쳐왔던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라는 존재와 김용진 회장의 딸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은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한 옷과 같았습니다. 텅 비었던 저택은 이제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녀 자신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김 회장은 희은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최고급 의류와 보석, 세상 모든 편의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희은은 그런 물질적인 풍요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옷을 편안해했고 화려한 보석보다는 직접 가꾼 작은 화분의 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김 회장은 그런 희은의 모습에서 오히려 순수함과 굳건함을 보았고 잃어버렸던 딸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희은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정부 장희은으로 불리던 그녀는 순식간에 김용진 회장의 외동딸 김희은 상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언론이 그녀의 이야기에 주목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세상의 관심사가 되었죠. 재벌가의 상속녀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소식은 세간의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고 현대판 신데렐라라는 수식어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희은이는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지만 묵묵히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고독과 인내로 이 거대한 변화에 대처했죠. 김 회장은 그런 희은을 보며 안쓰러움과 동시에 대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택의 정원에서는 아침 햇살 아래 새로운 희은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웁니다.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이제 그녀의 앞에는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사랑하는 딸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의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택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진정한 행복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 주세요.